제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남편에게 5천만 원 돌잔치 계산을 제 카드에서 하라 강요했어요. 제 피땀 어린 돈이 그들의 사치에 쓰이는 걸 지켜봐야 했죠.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물었어요. 그 아이가 누구 아기인데요? 그들의 얼굴에서 피가 사라졌어요. 그들은 제가 무엇을 할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당신들은 제가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믿지 못할 거예요.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 이름은 김민서입니다. 올해 60을 넘었지요. 자식들만 잘 키워내면 더 이상 여한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베풀기만 해서는 결코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요. 저의 35살, 인생의 가장 찬란해야 할 시기에 저는 제 삶의 가장 비참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밤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날은 제 시동생 박유진 씨의 아들, 그러니까 저와는 아무런 혈연관계도 없는 핏줄조차 섞이지 않은 아기 안의 돌잔치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세종 호텔 연회장은 호화로움으로 번쩍였습니다. 40상이 넘는 잔치 음식과 최고급 와인, 화려한 생화 장식은 마치 왕실 결혼식이라도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죠. 하지만 저는 그 화려함 속에서 한없이 초라한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6년. 시댁에 시집와서 며느리로 살았던 세월은 제게 살아있는 ATM 기계 혹은 고분고분한 꼭두각시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회장 한쪽 구석에 서서 조용히 잔치 분위기를 살피는 제게 시어머니 이숙자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들었습니다. 김민서 씨, 거기 서서 뭘 하는 거예요? 얼른 주방 가서 디저트 준비는 다 됐는지 확인해봐요. 주변에는 시댁의 사업 파트너들과 수많은 손님들이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를 며느리로서 존중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에게 저는 그저 부려먹기 좋은 하인이었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비싼 향수 냄새, 고급 음식 냄새, 최고급 와인 냄새가 뒤섞여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6년 내내 저는 그렇게 숨죽여 살았죠. 잔치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돌아가고 연회장 분위기가 조금은 가라앉을 때였죠. 시어머니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얼굴에 짜증을 가득 담고 다가왔습니다. 민서 씨는 어딜 갔다가 이제야 오는 거야? 디저트 확인하는데 1시간이나 걸렸어? 정말 이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 박지훈 씨가 무심한 얼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며 말했죠. 카드 줘, 계산해야 해. 총 5천만 원 넘게 나왔어. 그가 그 큰 돈을 말하는 방식은 마치 푼돈을 얘기하는 듯했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그 돈은 그의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모두 제 아버지의 피땀, 제 소유의 재산이었습니다. 저는 6년 동안 그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으로 박지훈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더 이상 체념도 인내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낯설만이 가득했죠. 저는 계산 안 할 거예요. 저는 한 단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박지훈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제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살을 찌푸렸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쳤어?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명령과 짜증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 그 눈빛. 그것이 저를 짓누르던 6년의 응어리를 터뜨린 마지막 한 방울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려 연회장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호텔 지배인이 두툼한 계산서를 들고 서 있었죠. 시어머니 이숙자 씨, 남편 박지훈 씨,
심지어 아기를 안고 있는 박유진 씨까지 온 시댁 식구들이 제가 미친 짓이라도 할까 봐 안절부절 못하며 제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미친 짓을 저질렀습니다. 남아있던 몇몇 손님들과 호텔 직원들의 호기심 가득한 시선 앞에서 저는 지배인에게 정중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잔치 계산서 좀 주시겠어요? 지배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최종 금액을 알려줬습니다. 손님, 총 5,270만 원입니다.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박지훈 씨가 끼어들며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카드로 해, 민서 씨. 빨리 카드 안 내놓고 뭐 해? 저는 박지훈 씨를 쳐다보고 그 뒤에 서 있는 박유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주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죠. 카드요. 온 가족이 쓰고 계신 그 보조 카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방금 전부 해지했습니다. 연 회장은 마치 얼어붙은 듯 정적에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 이숙자 씨는 입을 떡 벌렸고 공들여 화장한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박지훈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더듬거렸죠.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해지. 내가 감히 저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감히 왜 못하겠어요? 그 돈은 제 돈이고 그 카드는 제 카드입니다. 정 때문에 쓰게 해드렸더니 그걸 제 책임으로 여기더군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고 있는 박유진 씨를 똑바로 쳐다본 후 박지훈 씨의 눈을 꿰뚫어보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아기는 누구 아기인데요? 왜 제가 그 아이의 돌잔치 비용을 내야 하는 거죠? 제 질문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습니다. 박지훈 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가 분노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박유진 씨는 몸을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푹 숙였죠. 시어머니 이숙자 씨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제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습니다. 이 망할 며느리. 지금 무슨 망발을 하는 거야? 감히 우리 아들 욕하는 거야?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욕이라고요? 그럼 어머님은 설명해 보세요. 손자도 아닌 손주의 돌잔치 비용을 왜 며느리에게 떠넘기셨는지. 왜 그 아가씨는 매달 수천만 원씩 며느리의 카드로 쓰고 다니는지. 왜 온 가족이 지난 6년간 저를 빨대처럼 빨아먹고 살았는지 말이에요. 제 질문 하나하나가 박씨 일가의 체면에 망치질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아있던 손님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수치심과 굴욕감. 그것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였습니다. 저는 지배인에게 이 계산서는 잔치를 예약한 사람이 직접 계산할 겁니다. 라고 말한 후 시댁 식구들에게 마지막 눈빛을 던졌습니다. 지난 6년간 저는 충분히 치렀습니다. 오늘부터 제 삶도, 제 돈도 당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말을 마치고 저는 뒤돌아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는 이숙자 씨의 악에 바친 욕설, 박지훈 씨의 분노에 일그러진 얼굴, 그리고 박유진 씨의 공포에 질린 표정이 뒤섞인 혼란만이 남았습니다. 호텔을 나와 서울의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 이 억압적인 인내는 오늘부로 끝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화려하고 가식적인 도심을 벗어나 몇 달 동안 발길을 끊었던 강남 신도시의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끄럽고 가식적인 곳에서 멀어질수록 제 마음은 점점 평온해졌습니다. 저는 울거나 동정을 구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찾고 세상에서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유일한 남자,
제 아버지에게 의지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천천히 열리자 정성스럽게 가꿔진 정원 안쪽에서 따뜻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제 아버지 김태준 회장님께서 익숙한 안락의자에 앉아 따뜻한 연잎차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마치 제가 오기를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계셨던 듯했습니다. 60이 넘으셨지만 아버지는 평생을 사업 전선에서 보내신 분답게 여전히 위엄 있고 꼿꼿한 기품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은여우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백발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의 영리함과 날카로움, 그리고 절대 스스로를 수세에 몰리지 않게 하는 능력 때문이었죠. 왔니, 딸아, 아버지는 찻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분의 눈빛에는 애정 어린 다정함과 함께 숨길 수 없는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따뜻하고 안전한 감정이 순식간에 저를 감쌌습니다. 호텔에서 필사적으로 보여주려 했던 강인함과 단호함은 모두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모든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는 제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죠. 괜찮다. 집에 온 것이 잘한 일이다. 아버지는 여기 있다. 그분의 단순한 한마디가 제게는 그 어떤 위로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가 진정될 때까지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돌잔치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카드를 해지한 것부터 모든 사람 앞에서 시댁의 위선을 드러낸 것까지요.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아버지는 전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고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잘했다. 그들에게 교훈을 줄 때가 된 것이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서재로 가서 두툼한 서류철을 가져와 제 앞에 놓으셨죠. 이것 좀 보렴. 호기심에 저는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십 장의 종이가 빽빽이 인쇄되어 있었는데 모두 숫자와 도표, 그리고 은행거래 내역서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결혼할 때 아버지께서 주셨던 모든 혼수 재산에 대한 상세한 감사 보고서였습니다. 회사 지분, 부동산, 그리고 상당한 현금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읽으면 읽을수록 제 손은 떨렸습니다. 지난 3년간 위장 계약, 허위 프로젝트, 불분명한 지출 등을 통해 박지훈 씨 일가가 저희 돈을 무려 80억 원 넘게 횡령했다는 것이 숫자로 명백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돈으로 박유진 씨의 빌라를 사고 박지훈 씨의 고급 외제차를 사고 사치스러운 유흥을 즐겼으며 심지어 파산 직전에 그들 회사인 화은기업을 살리는 데까지 썼더군요. 80억 원. 정말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저의 믿음, 저의 사랑, 저의 6년간의 청춘이 결국은 이런 뻔뻔한 사기극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저를 분노케 했습니다.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감정의 잔재마저 활활 태워버리는 분노였습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죠? 저는 목이 잠긴 목소리로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 돈 흐름에 이상한 변동이 감지된 지 2년 전부터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 몰래 조사하게 했지. 바로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내가 스스로 그들의 진짜 얼굴을 깨닫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남이 경고해준 넘어짐은 스스로 넘어지는 것만큼 아프지 않다. 내 딸아. 내가 직접 그 고통을 느껴야만 비로소 진정으로 성장하고 강해질 수 있는 법이다. 아버지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제 결정했니? 네. 결정했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혼할 것이고 그들이 제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한 푼도 남김없이 되찾아 올 겁니다. 잘했다.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내 딸다운 모습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렴. 최고의 변호사부터 최고의 감사팀까지 아버지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다. 박씨 일가가 바둑을 두자고 했으니 우리가 그들과 겨뤄야지. 하지만 게임의 규칙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위력적인 눈빛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은여우의 든든한 지원을 등에 업고 저는 제 것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저를 짓밟았던 자들에게 가짜 명예의 꼭대기에서 무너지는 고통을 맛보게 할 것이었습니다. 복수의 계획은 이미 세워졌고 제가 직접 그것을 실행할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처녀 시절의 방, 익숙한 침대에서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은 맑고 평화로웠습니다. 시댁의 답답하고 숨막히는 공기와는 전혀 달랐죠. 지난 6년 동안 걱정 없이, 경계심 없이 푹 잠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막 아래층으로 내려오자마자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 번호를 보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숙자 씨였습니다. 아마 호텔 비용을 어떻게든 마련했으니 이제 저를 처리할 시간이 생긴 모양이었죠. 저는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채 말하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에서는 악에 바친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망할 계집애. 너 어디야? 어제 내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망신을 줬는지 알아? 다시는 고개도 못 들고 다닐 줄 알아? 당장 이리 돌아와. 저는 시어머니가 목이 쉬도록 악을 쓰게 내버려 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드릴 말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내가 감히 내 말을 거역해? 시어머니는 또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따위 계집애가 집을 나갔으니 우리 집에는 너를 받아줄 곳 없어. 안 돌아올 거면 이혼해. 그녀는 아마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저를 겁에 질리게 하여 즉시 돌아와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과거에도 그들은 늘 이런 수법으로 저를 협박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착각이었습니다. 네, 저도 마침 그 말씀을 드리려던 참이었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답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이미 변호사님께 준비해달라고 했습니다. 곧 박지훈 씨에게 전달될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저는 그녀가 더 이상 말을 덧붙일 틈도 주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쯤 시어머니의 얼굴이 얼마나 황당하고 분노로 일그러져 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박지훈 씨의 고급 승용차가 제 집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초인종을 요란하게 눌러댔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한때 남편이라고 불렀던 그 남자와 마주했습니다. 그는 지쳐 보였고 분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급 브랜드의 정장도 지난밤의 망신스러운 모습까지는 가릴 수 없었죠. 민서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미쳤어? 박지훈 씨는 달려들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힘껏 팔을 뿌리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이 함부로 소리칠 수 있는 당신의 아내가 아닙니다. 민서야, 이 박지훈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내가 이혼하자고 했다고 하던데. 농담하지 마. 당장 나랑 집으로 가자. 모두가 화가 많이 났어. 화났다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당신들이 감히 누구에게 화를 낼 자격이 있죠? 아니면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까요?
80억 원, 이 숫자, 낯설지 않으시죠? 그 금액을 듣자마자 박지훈 씨의 안색은 즉시 변했습니다. 분노는 공포로 바뀌었고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죠.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모르겠다고요?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 어제 아버지께서 주신 서류철을 가져와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그럼 보세요. 꼼꼼히 보세요. 당신 가족이 저희 돈을 어떻게 빼돌리고 저를 어떻게 착취했는지 말이에요. 박지훈 씨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 한 장을 넘겼습니다. 보면 볼수록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명백한 증거, 분명한 장부.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때 대문이 또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박유진 씨였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옷차림에 아기를 안고 도도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박지훈 씨가 서류철을 보고 있는 것을 보자마 그녀는 큰 소리로 말했죠. 형님, 왜 그렇게 난리예요? 박지훈 오빠, 왜 저 언니를 무서워해요? 헤어지면 그만이지. 언니 없다고 이 집이 망하는 줄 알아요? 돈 좀 있다고 잘난 척하는 건가? 박유진 씨는 뻔뻔하게 집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아기를 옆에 내려놓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식탁에 놓인 사과를 집어먹었죠. 마치 여기가 자기 집이고 저는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녀의 뻔뻔함은 제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닥쳐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당신을 환영하지 않아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언니가 뭐라고요? 박유진 씨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나가라고요. 당장. 저는 이를 악물고 문을 가리켰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박지훈 씨, 증거 다 확인했으면 제 눈앞에서 사라지세요. 이혼 서류는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변호사가 미리 작성해준 서류 한 장을 꺼내 서류철 위에 놓았습니다. 사기와 횡령, 재산 강탈 등의 명백한 이유가 명시된 일방적인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박지훈 씨는 그 서류를 보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아마 제가 일시적으로 화가 난 것뿐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착각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입니다. 제 인내심은 바닥났고 이제 모든 것을 되찾을 시간이었죠. 첫 대결은 제가 이겼지만 이것은 훨씬 더 큰 연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두 사람을 내보낸 후 저는 온종일 아버지와 변호사들과 함께 다음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혼은 단지 첫 단계일 뿐이었습니다.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박 씨 일가에게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민서의 눈물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만약 이 이야기까지 듣고 계시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제가 이 여정 내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말이에요. 여러분의 존재는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며느리의 눈물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하얀색 정장을 차려입고 가볍지만 날카롭게 화장을 했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 회사인 김성그룹에 다시 발을 들였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저는 박지훈 씨의 말을 듣고 집에서 가정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에 부사장직을 내려놓고 모든 권한을 넘겨줬습니다. 단지 소량의 회사 지분만 보유하고 있었죠.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회사 로비에 나타나자마자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옛 직원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고 신입 직원들은 이 명문가 아가씨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바로 임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공식적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날이었습니다. 김성그룹에서 제 업무를 다시 정리한 후 저는 즉시 제 계획의 두 번째 단계를 실행했습니다. 박씨 일가의 화은기업은 중요한 이사회 회의를 열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혼수재산으로 받은 15%의 화은기업 지분을 가지고 있던 저는 회의에 참석할 충분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전 통보 없이 화은기업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제 시아버지 박병철 회장님은 주재석에 앉아 있었고 늙었지만 교활함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이숙자 씨도 대주주 자격으로 참석해 있었습니다. 박지훈 씨와 박유진 씨는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모두 저를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이 쳐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너무 늦지 않았죠? 저는 미소 지으며 빈 의자를 당겨 앉고 제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박병철 회장님은 제일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침착한 척했습니다. 김민서 씨, 여기에 웬일이야? 여긴 회사 내부 회의인데. 시아버지, 저는 여전히 화은기업의 주주입니다. 1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니 이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숙자 씨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박병철 회장님이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그는 제가 더 이상 과거의 고분고분한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알았다. 내가 참석하고 싶으면 그냥 듣고 있어.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회의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제주도 리조트 프로젝트에 대해 계속 논의합시다. 저는 그들이 프로젝트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그려내는 허황된 수익률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들이 프로젝트 승인을 위한 표결을 준비할 때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가방을 열고 미리 준비해 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실 돈 세탁과 공금 횡령을 위한 위장일 뿐입니다. 지명된 모든 하도급 업체는 우리 가족의 위장 회사들이죠. 자재 비용은 3배 부풀려졌고 인건비는 2배나 부풀려졌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승인되면 투자금의 최소 30%, 즉 약 500억 원이 여기 앉아 계신 몇몇 분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 갈 것입니다. 저는 말하면서 증거들을 쏟아냈습니다. 위조된 계약서, 허위 견적서, 위장 회사로 흘러간 자금 흐름 내역서까지요.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다른 이사들은 박씨 일가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프로젝터 화면으로 전환하여 동영상 하나를 틀었습니다. 그것은 사설 탐정이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박지훈 씨와 박유진 씨가 고급 빌라에서 남매 이상의 친밀한 행동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죠. 그 빌라는 제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총괄이사와 그 여동생 간의 부적절하고 문란한 관계에 대한 증거입니다. 저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과연 회사를 이끌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모든 것이 폭로되었습니다. 이숙자 씨는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고 박병철 회장님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박유진 씨는 수치심에 고개를 푹 숙였죠. 이때 가장 비참해 보였던 박지훈 씨는 벌떡 일어나 저를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감히 왜 못하겠어요?
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반격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증거를 국세청과 검찰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들에게 살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지훈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여기서 저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그리고 당신 가족은 지난 3일 안에 저에게서 빼앗아간 80억 원 전부를 돌려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강물과 우물이 서로 범하지 않는다고 저를 탓하지 마세요. 저희 압박과 사람들의 경멸적인 시선, 그리고 법적 처벌에 직면할 위협 앞에서 박지훈 씨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은 굴욕이었지만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굴욕이었습니다. 저는 냉정한 마음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을 하나씩 벗겨내어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만들 것이었습니다. 이사회 회의에서의 소란 이후 박 씨 일가는 완전히 수세에 몰렸습니다. 그들은 그 증거들이 공개되면 가문의 명예뿐만 아니라 박지훈 씨와 박병철 회장님의 경력, 심지어 자유까지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예상대로 박지훈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전에 오만하고 건방진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애원하는 자의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김성 그룹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그는 달려와 사죄했습니다. 민서야, 내가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어리석었어. 엄마랑 유진이 말만 듣고 용서해 줄 수 없을까? 우리 이혼하지 말자. 제발. 저는 그의 모습을 보며 혐오감만 느꼈습니다. 그의 사과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단지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즉시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계획이 제 머릿속에서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그들의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고 썩어 빠진 이 가문을 뿌리째 뽑아내기 위해서는 제가 그들의 속을 깊숙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용서하길 바라는 건가요? 저는 무심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맞아. 내가 원하는 건 뭐든 해줄게. 엄마랑 유진이한테도 돈 다 돌려주라고 할게. 제발. 이혼만 하지 말고 이 모든 걸 세상에 알리지 말아줘. 박지훈 씨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며 고민하는 척했습니다. 그들 가족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아니, 저의 침묵을 필요로 했습니다. 다른 죄들을 숨기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말이죠. 좋아요. 마침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에 대해 잠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박지훈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밝아졌습니다. 정말? 고마워, 민서야. 역시 아직 날 사랑하는구나.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해요. 제가 당분간 그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겠습니다. 박지훈 씨는 제 제안에 약간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좋아. 내가 언제든 돌아와도 돼. 방 정리해 놓을게. 유진이한테도. 필요 없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갈 거예요. 제가 없는 동안 그 집이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제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숨기고 있는 더 많은 비밀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80억 원 횡령과 박지훈, 박유진의 관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박지훈 씨는 저를 태우고 한때 제 집이었던 빌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눈살 찌푸려지는 광경이었습니다.
이숙자 씨와 박유진 씨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제가 돌아온 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불쾌함이 역력했습니다. 이 계집애가 왜 여기 왔어? 이숙자 씨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민서가 절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당분간 여기서 지내면서 관계를 회복하기로 했어요. 박지훈 씨가 서둘러 설명했습니다. 박유진 씨는 입술을 삐죽이며 비아냥거렸죠. 쳇, 강한 척하더니 결국 몇 마디 겁주니 쪼르르 돌아오네. 박씨 집안 사모님 자리 못 버리는 건 여전하네. 저는 그녀의 비아냥거림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곧장 위층으로 올라가 제 침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방, 제 개인적인 공간이 박유진 씨의 방으로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가지가 침대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고 화장대에는 제 화장품 대신 그녀의 화장품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심지어 저와 박지훈 씨의 결혼 사진은 모두 치워지고 그 자리에는 그녀와 아기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저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박지훈 씨에게 물었습니다. 박지훈 씨는 당황하며 더듬거렸습니다. 아, 내가 갑자기 나가서? 아니 방이 좀 작아서? 유진이가 잠깐 며칠만 머문 거야? 당장 비우라고 할게. 잠깐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방을 차지하고 제 물건을 치워버린 걸 잠깐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박지훈 씨, 제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숙자 씨 모녀가 저를 위협하고 무시하려는 시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집에서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견디러 온 것이 아니라 반격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두고 보세요. 저는 이 집을 저만의 무대로 만들고 그들 한 명 한 명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관계 회복이라는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박지훈 씨의 압박 아래 박유진 씨는 마지못해 제 침실에서 짐을 빼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이숙자 씨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죠. 그들은 여전히 저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고 기회만 있으면 비꼬고 조롱하려 했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 못 본 척 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그 사소한 비난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모든 기회를 활용해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박지훈 씨와 박유진 씨가 한 집에 살면서도 여전히 몰래 문자를 주고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한밤중에 박유진 씨 방 문이 살며시 열리고 복도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관계에 대한 저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죠. 제가 가지고 있던 동영상은 단지 지나친 친밀함에 대한 증거일 뿐, 그들을 유죄로 만들려면 훨씬 더 결정적인 것이 필요했습니다. 기회는 주말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이숙자 씨는 박지훈 씨와 박유진 씨에게 아기 안을 데리고 새로 개장한 놀이공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고 동행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차가 대문 밖으로 사라지자마자 저는 즉시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박유진 씨의 방이었습니다. 복도 끝에 있던 그 방은 예전의 손님들을 위한 방이었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뒤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박유진 씨 같은 사람에게는 그 어떤 도덕적 규칙도 따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방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방은 어질러져 있었고 옷가지가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으며 싸구려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체계적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장, 침대 및 옷장. 어느 한 곳도 빠뜨리지 않았지만 수상한 것은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서류도, 자료도, 증거로 쓸만한 것은 없었죠. 포기하려던 찰나, 제 눈은 침대 머리맡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에 멈췄습니다.
수많은 가짜 보석들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죠. 낡아 보였지만 매우 정성스럽게 닦여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무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자는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는 없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달려가 날카로운 칼을 가져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따려고 애썼습니다. 한참을 씨름한 끝에 마침내 상자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돈이나 귀중한 보석 대신 가죽 표지로 정성스럽게 쌓인 작은 수첩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유진 씨가 수년 동안 써온 일기장이었죠. 제 심장은 쿵쾅거렸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수첩을 집어 들었습니다. 박유진 씨의 글씨는 어설프고 삐뚤빼뚤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학창 시절의 설렘과 사소한 질투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내용은 점점 어둡고 병적인 것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제가 찾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도 박지훈 오빠는 김민서 언니랑 싸웠다. 맨날 고고하고 체념한 척하는 언니를 보면 정말 역겨워. 오빠는 내 거야? 내 것이어야만 해. 어릴 때부터 항상 옆에 있어주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잖아. 그 언니의 아내 자리는 원래 내 것이었어야 해. 오빠한테 아이를 가질 계획에 대해 말했어. 오빠는 망설였지.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두렵다고. 바보 같으니. 이 아이만 있으면 오빠를 영원히 묶어둘 수 있어. 김민서 언니는 아이를 낳지 못하잖아. 이건 너무나 큰 장점이야. 엄마도 날 지지해줬어. 아들을 낳으면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 드디어 오빠가 동의했어. 우리 둘만의 아이를 갖기로 했어. 아이가 생기면 김민서 그 여자 재산을 조금씩 빼돌리고 그 여자를 집에서 쫓아낼 거야. 그때쯤이면 오빠는 내 것이 되고 재산도 내 것이 되고 내가 이 집의 진짜 안주인이 될 거야. 한 줄 한 줄, 한 문장 한 문장이 제 살을 내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부적절한 감정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습니다. 그 아이는 한순간의 실수로 생긴 것이 아니라 제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이숙자 씨까지 이 모든 일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저를 상대로 수년 동안 속고 속이는 연극을 벌였던 겁니다. 저는 서둘러 제 휴대폰으로 가장 중요한 일기장 페이지들을 모두 찍었습니다. 여기 있었군요. 이것이야말로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이 증거들을 손에 쥐고 있다면 저는 법정에서 그들의 진짜 얼굴을 폭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기장들을 다시 상자에 넣고 모든 흔적을 지우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박유진 씨 방에서 막 나왔을 때 그들의 차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슬아슬하게 제때 행동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비밀의 장막이 걷혔고 이제 저는 마지막 일격을 준비할 차례였습니다. 증거는 제 손에 있었지만 저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박유진 씨의 일기장은 마지막 결정적인 카드로 가장 치명적인 순간에만 공개할 것이었습니다. 우선 저는 화은기업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그들의 촉수를 잘라내야 했습니다. 재정은 그들의 사치와 음모를 지탱하는 핏줄이었습니다. 그것만 끊어내면 그 그물은 저절로 약해질 것이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그 아이의 얽힌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후 저는 아버지 김태준 회장님 그리고 이현우 씨와 함께 박 씨 일가의 더 깊은 비밀을 파헤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음모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뿌리 깊고 추악했으니까요. 우리는 박병철 회장님의 사무실에 침입하기로 했습니다. 화은기업의 심장부나 다름없는 곳이었죠.
이현우 씨는 그의 기술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해 박병철 회장님의 동선을 파악하고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잠시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필요한 모든 법률적 지원과 더불어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한 경호팀까지 붙여주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은 저에게 큰 용기와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화은 기업 건물이 완전히 비어있는 주말 밤을 택했습니다. 저는 이현우 씨와 함께 검은색 옷을 입고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보안 시스템을 뚫고 박병철 회장님의 사무실에 들어선 순간 화려하지만 차가운 권위가 느껴지는 공간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벽에 걸린 커다란 유화 뒤에 숨겨진 금고였습니다. 이현우 씨와 함께 온 금고 전문가가 조심스럽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5분도 채 되지 않아 두꺼운 철문으로 된 금고 문이 딸깍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안에는 수많은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모호하고 불법적인 사업 계약서들이나 비자금 장부들이었죠.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가장 안쪽 구석에 놓여 있던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검은색 USB가 그 안에 담겨 있었죠. 제 직감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가져온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암호화된 파일이 나타났지만 이현우 씨의 기술 전문가는 능숙하게 암호들을 해독해 나갔습니다. 파일 안의 내용은 저를, 아니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인공수정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능가하는 박씨 일가의 썩어 빠진 토대, 그들의 가장 깊숙한 비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위조된 출생증명서와 함께 DNA 검사 보고서였습니다. 그것은 박지훈 씨가 이숙자 씨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박병철 회장님과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비서의 혼외 자식이었습니다. 이숙자 씨는 아들을 낳지 못했기에 가문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남편의 혼외 자식을 자신의 친아들처럼 키워야 했던 것이었죠. 두 번째 파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박유진 씨의 진짜 출생증명서와 함께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몇몇 자필 합의서였습니다. 박유진 씨 또한 박병철 회장님의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숙자 씨와 그녀의 옛 애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 자식이었습니다. 박병철 회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이숙자 씨를 통제하고 자신의 모든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게 만드는 카드로 활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순간 모든 것이 완전히 명확해졌습니다. 박지훈 씨와 박유진 씨는 친남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도덕적으로는 잘못되었지만 혈연적으로는 근친상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박병철 회장님과 이숙자 씨가 그들의 남매 관계와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는 계획을 묵인하고 심지어 공모했던 이유였습니다. 그 아이는 그들에게 두 가지 재산을 완벽하게 묶어둘 수 있는 결합이었고 그들이 사기로 쌓아올린 썩어 빠진 제국을 공고히 할 도구였으니까요. 이현우 씨와 저는 말없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 진실은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한 가족의 상식적인 범주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죠. 그들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추악한 비밀과 음모, 그리고 증오로 얽히고 설킨 이기적인 개인들의 집합체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USB에 담긴 모든 데이터를 복사했습니다. 이 증거들과 박유진 씨의 일기장, 그리고 수면제 검사 결과까지 박씨 일가의 몰락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박씨 일가의 모든 비밀을 손에 쥐게 된 저와 아버지는 단숨에 그들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모든 무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사기 횡령, 명예훼손, 상해 미수죄 등 모든 고소 서류를 이미 준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죄악으로 쌓아올린 제국의 종지부를 찍을 결정적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 중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그 소식은 화은기업의 새로운 영업이사 한미연 씨를 통해 제게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박유진 씨가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져 위독한 상태로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동정심을 얻으려는 새로운 수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서울의 금융계가 술렁이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 일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의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유진 씨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즉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치명적인 혈액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가능한 한 빨리 골수 이식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저는 박유진 씨를 증오했고 그녀가 제게 했던 모든 짓들을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한 생명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마냥 통쾌해 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지훈 씨와 이숙자 씨가 김성그룹 회사 입구까지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오만하고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비참한 몰골이었습니다. 늘 단정하고 우아했던 이숙자 씨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울음으로 부어 있었습니다. 민서 씨, 제발 부탁드립니다. 박지훈 씨가 먼저 애원하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적합한 골수 기증자를 찾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우리 집안 사람들, 박병철 회장님도, 저도, 엄마도 모두 검사를 받았지만 아무도 맞지 않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민서 씨도 검사 한번 받아주세요. 그래도 형수님이니 혹시라도 희망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운명의 아이러니는 정말 잔인했습니다. 저를 해치려 하고 저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자들이 이제 와서 저에게 가족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죠.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저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와 어머님과 함께 제 재산을 횡령하고 제 인생을 망치려 했던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요? 다 저희 잘못입니다. 모두 저희 잘못이에요. 이숙자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유진이는 죽어가고 있어요. 민서 씨, 제가 무릎 꿇고 애원합니다. 제 딸을 살려주세요. 당신이 검사를 받는 것에 동의만 해주시면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겠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차가운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성모 마리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주었던 상처를 쉽게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돌아서려고 했지만 바로 그때 아버지께서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저를 데리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눈앞의 광경을 보신 아버지께서는 전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경호원에게 손짓해 이숙자 씨와 박지훈 씨를 회사 접견실로 안내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아버지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유진 양의 일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당신들이 제 딸을 찾아왔는지도 짐작합니다. 그는 이숙자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유진 양의 친아버지, 즉 당신의 예견이는 우리 집안의 먼 친척 아닙니까? 아버지의 말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습니다. 이숙자 씨는 얼어붙었고 얼굴은 종잇장처럼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렸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아버지는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모를 수가 없다. 내 딸을 시집 보내기 전에 나는 당신들 가족에 대해 심지어 묻혔다고 생각했던 비밀들까지 아주 철저하게 조사했다. 이때 비로소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렇군요.
박유진 씨의 친아버지는 저의 집안과 먼 친척 관계였던 것입니다. 이는 유전적으로 저와 박유진 씨가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골수가 그녀에게 적합할 가능성은 비록 높지는 않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죠. 운명은 인간을 정말 잔인하게 가지고 노는 법입니다. 그것은 제 손에 박씨 일가의 미래, 사업, 자유뿐만 아니라 이제는 원수의 목숨까지 쥐어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박유진 씨의 신분에 대한 진실을 폭로하자 이숙자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하지 못했고 오직 유일한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만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혼자 아버지의 사무실, 제가 일하고 있는 곳까지 찾아와 제가 평생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숙자 씨. 그 오만하고 잔인했던 여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서야, 제발 부탁한다. 그녀는 몹시 울며 두 손을 모아 애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안다. 우리 가족이 너에게 못되게 굴었어. 용서해 달라고 빌지 않겠다. 그저 유진이를 살려달라고 빌 뿐이다. 그 아이는 내 목숨이다. 유진이가 죽으면 나도 살 수 없다. 나이 많은 어른이 게다가 한때 저희 시어머니였던 사람이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광경은 정말 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단 한 줌의 연민도 일지 않았습니다. 악어의 눈물로는 그녀가 저지른 죄악들을 씻어낼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지 않고 그저 냉정하게 의자에 앉아 울부짖는 여인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님. 여기 바닥은 차갑습니다. 저는 무표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눈물은 지금 저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옆에서 침묵하며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이것이 저의 싸움이며 저의 모든 결정을 존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본 이숙자 씨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와 제 다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민서야,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줄게. 돈이든 재산이든 다 돌려줄게. 제발 검사만 받아주고 만약 적합하면 골수를 기증해줘. 부탁한다. 저는 의자를 뒤로 밀어 그녀의 손길을 피했습니다. 원하는 건 뭐든지 달라고요. 그녀의 눈에 한 줄기 희망이 스쳤습니다. 네, 뭐든지요.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게 이득이 없는 일은 하지 않아요. 저는 일어나 창가로 가서 복잡하게 오가는 차들을 내려다본 후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첫째 조건, 화은기업의 지분 51%를 저의 이름으로 합법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그 회사는 제가 전적으로 결정할 겁니다. 이숙자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지분 51%. 그것은 제가 절대적인 경영권을 장악하여 그들이 쌓아올린 회사를 뿌리째 흔들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권력 기반을 강타하는 일격이었죠. 그리고 둘째 조건, 저는 그녀가 정신을 차릴 틈도 주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박지훈 씨가 직접 상세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저의 혼수재산 80억 원을 횡령하기 위한 계획부터 여동생과 공모하여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만들고 저를 2번이나 약물로 해치려 했던 모든 죄를 인정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 진술서에는 변호사의 입회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조건이 경제적인 타격이라면 둘째 조건은 박지훈 씨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고 그를 감옥으로 보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숙자 씨는 입을 떡 벌렸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녀는 잔인한 선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죽어가는 친딸, 다른 한쪽에는 친아들 박지훈 씨와 가문의 모든 사업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딸만을 아는 어머니인 이숙자 씨에게는 선택이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고개를 떨구었고 목소리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네. 동의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이숙자 씨의 완전한 몰락은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녀는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기로 택했습니다. 저는 제 발 아래 무릎 꿇은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승리자의 통쾌함 대신 지독한 피로감과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연극은 이제 막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민서의 눈물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만약 이 이야기까지 듣고 계시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제가 이 여정 내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말이에요. 여러분의 존재는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며느리의 눈물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지에 몰린 자의 약속은 때때로 그 어떤 것보다 믿을 만합니다. 이숙자 씨는 딸을 구하기 위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의 강력한 변호사 팀의 감독 아래 화은기업 지분 51% 양도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동시에 박지훈 씨는 운명을 체념한 듯한 멍한 얼굴로 자신과 가족이 저를 속이는 데 사용했던 모든 수법과 금액을 상세히 기록한 10장이 넘는 죄악 진술서에 서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혼란을 영원히 정리할 때였습니다. 저는 즉시 그날 오후에 화은기업의 비상이사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제가 회의실로 들어서자 숨 막힐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병철 회장님은 주재석에 앉아 있었고 늙고 어두운 얼굴에 저를 잡아먹을 듯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박지훈 씨는 옆자리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이숙자 씨와 박유진 씨는 없었습니다. 아마 병원에 있거나 아니면 이곳에 나타날 면목이 없었던 것이겠죠. 다른 의사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한 눈빛으로 저를 살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분하고 당당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한 것은 2가지 사항을 공지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지금 이 순간부터 저 김민서가 화은기업의 지분 66%를 공식적으로 소유하게 되었으며 회사의 최고 경영권을 갖게 됩니다. 저는 공증된 지분 양도 계약서를 회사 변호사에게 건네 검토하게 했습니다. 회의실은 술렁거렸고 박병철 회장님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모든 것이 합법적이었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 여러분께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그들이 정보를 소화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띄웠습니다. 단 하나의 세부 사항도 놓치지 않았죠. 먼저 횡령된 80억 원의 자금 흐름에 대한 상세한 감사 보고서였습니다. 위장 회사들을 통한 탈세와 돈 세탁 증거가 함께 제시되자 참석한 여러 이사들의 얼굴은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박지훈 씨와 박유진 씨의 지나친 친밀한 관계를 담은 동영상이었습니다. 비록 저는 그들이 친남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외부인들에게 이것은 여전히 도덕적으로 엄청난 스캔들이었습니다. 회의실은 놀라움에 찬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박지훈 씨가 서명한 진술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의 자필로 쓰인 자백의 글들이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재산 횡령 음모, 저를 묶어두기 위한 인공수정 아이 계획, 저를 약물로 해치려 했던 2번의 시도까지. 여러분, 저는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기로 경력을 쌓고 추악한 음모로 권력을 유지하며 남을 해치기 위해 서슴지 않는 경영진이 과연 우리 회사를 계속 이끌 자격이 있을까요?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죠.
박지훈 씨는 테이블에 고개를 숙인 채 두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박병철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토록 기대했던 아들이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평생을 걸쳐 쌓아올린 제국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푸르스름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입을 벌려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흐릿한 웅얼거림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의 늙은 몸이 의자 위로 쓰러졌고 한쪽 눈과 입이 비뚤어졌습니다. 회장님. 구급차 불러 회의실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의료진이 재빨리 도착하여 박병철 회장님은 위독한 상태로 응급실로 실어갔습니다. 나중에 진단 결과 그는 심각한 뇌졸중을 앓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저만이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경호원에게 끌려나가는 박지훈 씨를 바라봤고 비어있는 박병철 회장님의 주재석을 응시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박씨 일가의 잿더미 위에서 저는 새롭고 깨끗하며 강력한 화흥기업을 다시 세울 것이었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이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저와 박지훈 씨의 이혼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박지훈 씨의 자필 진술서와 제가 제공한 수많은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모든 판결은 저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박지훈 씨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납치 감금죄로 기소되어 구금된 상태였죠. 저에게는 공동으로 아이를 양육할 권한이 없었지만 이혼 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었던 모든 재산은 명백히 저의 소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려는 바로 그때 법정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2명의 의료진이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은 바로 박병철 회장님이었습니다. 뇌졸중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후유증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의 왼쪽 몸 절반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입은 비뚤어졌으며 눈빛은 멍했습니다. 초췌한 얼굴의 이숙자 씨가 휠체어를 뒤따라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박병철 회장님이 할 마지막 말이 있다고 하여 법정에 참석을 허락받았다고 했습니다. 법정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박병철 회장님은 증인석 앞으로 밀려왔습니다. 그는 멍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제 뒤쪽 좌석에 앉아있는 이현우 씨에게 시선이 멈췄습니다. 이현우 씨는 저에게 정신적인 지지를 보내기 위해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박병철 회장님은 겨우 움직일 수 있는 팔을 들어 이현우 씨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입이 비틀리며 무언가를 말하려 애썼습니다. 이현우, 김한혜, 아들, 이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흐릿하고 비뚤어진 단어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현우 씨만이 자신의 아버지 이름인 김한을 듣고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숙자 씨는 몸을 숙여 남편의 입 가까이에 귀를 댔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일으켜 마치 저승의 말을 전하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재판장에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마지막 죄를 고백하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법정 전체를 침묵하게 만든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남편은 박유진, 저의 딸이 사실은 이현우 씨의 친동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경악이 역력했습니다. 저 또한 그를 돌아보며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숙자 씨는 박병철 회장님의 끊기는 자백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20년 전 이현우 씨의 아버지 김한 씨는 박병철 회장님에게 있어 사업상 포어미더벨한 경쟁자였습니다. 큰 사업 거래에서 패배한 것에 대한 극심한 증오 때문에
박병철 회장님은 잔인한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사람을 시켜 김한 씨의 3살짜리 딸을 납치하여 자신의 딸인 것처럼 위조 출생 신고를 하고 유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는 원수의 딸을 도끼 품은 환경에서 키우며 자신의 음모를 위한 도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잔인하고 교활한 복수였습니다. 자백이 나오자 법정은 얼어붙은 듯 정지했습니다. 이현우 씨는 비틀거렸고 의자 등받이를 붙잡고서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잊혔다고 생각했던 여동생을 잃은 비극이 20년 만에 이렇게 잔인하고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뒤집히다니. 그의 여동생, 그가 20년 동안 헛되이 찾아 헤매던 그 아이가 바로 저의 수많은 고통과 연관된 전쟁의 반대편에 서 있던 박유진 씨였다니. 박병철 회장님은 평생을 숨겨왔던 죄악의 비밀을 털어놓고 나자 마치 모든 기력을 소진한 듯 했습니다. 너무나 큰 정신적 충격은 이미 쇠약해진 그의 몸이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휠체어 위로 쓰러졌고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서 법정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죄로 가득 찬 삶의 비극적인 종말이었습니다. 법정에서의 박병철 회장님의 죽음과 자백은 박씨 일가 제국의 비참한 종말을 알렸습니다. 모든 비밀이 드러났고 모든 죄악이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몰락은 빠르게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박지훈 씨는 사기 횡령, 납치 감금 공범 등 여러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아무런 저항 의지도 없이 조용히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숙자 씨는 남편의 죽음, 아들의 수감, 그리고 친딸이 친가족에게 돌아가 자신을 떠난다는 사실을 목격한 후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잃었고 울고 웃기를 반복하며 끊임없이 박유진 씨의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박유진 씨의 경우 자신의 신분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후 심각한 심리적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 진실과 이현우 씨를 비롯한 친가족의 진심 어린 사랑이 그녀에게 특별한 삶의 의지를 불어넣어 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박유진 씨의 건강은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회복 후 박유진 씨는 이현우 씨의 가족에 의해 캐나다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녀의 친부모님과 재회하고 어두웠던 과거를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제게 짧지만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보냈습니다. 화은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한 후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저희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가서 필요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저의 골수가 박유진 씨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완벽한 일치는 아니었지만 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골수 이식 수술 일정이 잡혔습니다. 저는 화은기업의 경영권을 포기했습니다. 그 회사는 거짓과 증오를 바탕으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유산을 안고 있었죠. 저는 제가 소유한 66%의 지분을 모두 매각하여 엄청난 금액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 돈의 상당 부분을 저는 푸른 희망이라는 이름의 자선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재단은 가정폭력 피해자, 특히 여성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저처럼 침묵 속에서 인내를 강요당하는 여성이 더 이상 없도록 말이에요. 남은 돈으로는 저만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친환경 기술 투자 및 개발 분야에서 활동하는 회사였죠. 저는 과거의 어떤 것과도 얽매이지 않는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저만의 사업을 직접 일궈나가고 싶었습니다. 오래된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 잿더미 위에서 새롭고 강력하며 더욱 의미 있는 시작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은여우의 딸로서도 재벌 가문의 며느리로서도 아닌 김민서, 스스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한 사람의 여성으로 말입니다. 1년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갔습니다. 저의 기술 회사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고 초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푸른 희망, 자선재단 또한 수많은 불행한 삶들을 도왔고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기쁨과 마음의 평화를 제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긴 머리를 자르고 개성 있고 활동적인 단발머리로 바꿨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침묵하고 인내하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이현우 씨의 관계 또한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함께 겪었던 모든 폭풍우 속에서 우리는 옛 친구이자 동맹관계에서 서로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뜨겁고 열정적이기보다는 이해와 존중,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깊고 섬세하게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어느 아름다운 주말 오후, 이현우 씨는 저를 부산 해변의 한 빌라로 데려갔습니다. 이곳은 파도 소리가 잔잔하고 바람이 상쾌하며 더없이 평화로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제게 주고 싶은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렌지빛으로 물든 노을 아래 이현우 씨는 한쪽 무릎을 꿇고 진한 남색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정교하게 디자인된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민서야, 이현우 씨의 목소리는 낮고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함께 폭풍을 헤쳐왔어. 이제 하늘이 맑아지고 구름이 걷혔으니 내 남은 인생을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 아내가 되어줄래? 저는 이현우 씨를 그의 눈에 가득 찬 애정을 바라봤습니다. 제 심장은 떨렸습니다. 저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현우 씨는 그의 인내심과 진심 어린 사랑으로 제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동의할게요. 저는 그가 반지를 끼워주기 위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반지를 끼워주기도 전에 저는 한 가지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이현우 씨는 약간 놀랐습니다. 어떤 조건인데? 혼전 계약서를 작성할 거예요. 저는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믿어요. 하지만 저는 저의 독립성과 자율성 또한 사랑합니다. 우리의 결혼은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지 재산으로 얽매이는 것이 아니었으면 해요. 제 조건을 다 들은 이현우 씨는 전혀 실망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동의해,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해. 그는 부드럽게 제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반지는 완벽하게 잘 맞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파도 소리와 아름다운 석양 속에서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행복과 자유, 그리고 진정한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인생의 장이 제 앞에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폭풍우 끝에 우리의 이야기는 완전한 해피엔딩을 맞이했습니다. 거짓과 죄악으로 쌓아올린 박씨 일가의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그들 각자는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김민서는 재산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희생자가 아닌 강하고 자율적인 여성으로서 자신의 상처를 통해 다른 불행한 삶들을 돕는 자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사랑은 다시 그녀에게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존중과 평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혼전 계약이라는 조건과 함께 이현우 씨의 프로포즈에 고개를 끄덕인 것은 그녀의 자유와 가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김민서의 여정은 복수가 아닌 재탄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행복과 평화,
그리고 진정한 사랑만이 존재하는 삶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저희가 더 가치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알림벨을 켜서 저희의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김민서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김민서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김민서였다면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저는 늘 한마디 한마디 소중히 읽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거나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감동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과 공유해 주시며 며느리의 눈물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 미스터리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어쩌면 다음번에는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